저는 강서구, 올해 43살입니다. 여의도의 한 금융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참 안정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완벽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직장, 적당한 연봉, 그리고 12해 동안 함께한 아내 윤혜진. 여의도는 저에게 제2의 집과 같은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고층 빌딩 숲을 지나 회사로 향하는 길,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찾는 식당들, 업무에 지쳐 커피를 마시러 가는 카페까지 이 모든 일상이 저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의 고층 빌딩 숲에서 숫자와 그래프와 싸우다 지친 하루였습니다. 집안에서는 희미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좋아하는 음악이죠. 오늘은 좀 일찍 왔네. 혜진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은 중소출판사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학작품을 담당하는데 그녀의 안목은 업계에서도 꽤 인정받고 있죠. 우리 집 책장은 혜진이 편집한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마무리돼서 일찍 나왔어. 저녁 준비할게. 냉장고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저녁 식사 준비는 주로 제가 담당합니다. 혜진은 요리에 소질이 없고 저는 요리하는 시간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랄까요? 감자를 썰면서 아내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요즘 혜진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12해 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마감은 언제 끝나?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혜진이 계속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대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혜진이 만지작거리는 휴대폰이 자주 울리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었죠. 식사를 준비해 테이블에 올렸지만 혜진의 식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포크로 음식을 조금 집어 맛만 보더니 곧 바빠서 나중에 먹을게라는 말과 함께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계획적이고 안정을 추구한다면 혜진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성향이었죠. 하지만 그런 차이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면 그녀는 제 일상에 색채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큰 다툼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혜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는지 작게 미소 짓더니 뭔가를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급하게 화면을 껐죠. 누구야?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 원고 관련해서.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새벽 1시 혜진이 조용히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깨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침대에 누우면서 내는 작은 한숨 소리, 그리고 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예감했습니다. 저와 혜진 사이에는 이제 제3자가 끼어든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지방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금융 세미나에 참석하느라 하룻밤을 집을 비웠죠. 원래 이틀 일정이었지만 급한 문제가 생겨 일찍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혜진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로 일찍 돌아간다는 말도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이상한 분위기.
집안에 낯선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향수를 쓰지 않습니다. 피부가 예민해서 자극적인 향기를 피하는 편이죠.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와인병과 2개의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붉은 와인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던 모양입니다. 벌써 왔어? 욕실에서 나온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머리는 아직 젖어 있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맑았습니다. 응, 갑자기 일이 마무리돼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왔었어? 혜진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너무나 잠깐이라 눈치채기 어려웠지만 12회를 함께 산 저로서는 놓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출판사 동료가 잠깐 들렀어. 새 작가 원고 관련해서 논의할 게 있어서. 혜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누구?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이도훈 교수야. 문학평론가인데 우리 출판사 자문으로 일하고 있어. 혜진이 응접실로 가서 와인잔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이도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혜진은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출판업계는 작가, 평론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 초대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출장 간 날에 말이죠.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혜진은 이미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다녀온 남편을 위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미안함 때문일까요? 혜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12회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죠. 메시지함을 열자 도훈 교수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 대화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습니다. 새 작가의 원고에 대한 평가, 출판 일정 등. 하지만 중간중간 업무를 벗어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제 너와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어. 내 안목은 항상 날 놀라게 해. 마이너스 도훈. 나도 즐거웠어. 당신과 이야기하면 항상 새로운 시각을 얻게 돼. 마이너스 혜진. 그리고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좋았어. 너와 있는 시간이 소중해. 마이너스 도훈. 나도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마이너스 혜진. 그날 밤.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분명 단순한 업무 이상의 만남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도훈 교수 문학평론가를 입력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교 국문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인 이도훈, 45살 문학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문학상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진이 출판업계 관계자 모임이 있다며 외출한 그날 저녁,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일찍 나왔습니다. 사실은 혜진을 미행하기 위해서였죠. 직장인의 정장 차림은 미행에 불리했기에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2회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모든 증거가 불륜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혜진의 출판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서 그녀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도 살짝 말아 올렸습니다. 업무 미팅치고는 너무 공들인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은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도 재빨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심을 지나 여의도로 향하는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목적지는 여의도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럭셔리 비즈니스 호텔, 투숙객보다는 미팅이나 연애를 위한 공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혜진이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혜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 사람, 이도훈 교수였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혜진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분명 처음이 아닌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호텔 1층의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멀지 않은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도훈과 혜진은 와인을 주문하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때때로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혜진의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이도훈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하자 혜진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듯한 또는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객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더 이상의 미행은 불필요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차 안으로 돌아와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지만 저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내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치밀하게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 둘 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많이 늦었네. 혜진이 침실로 들어오자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응, 미안해. 모임이 길어졌어. 혜진이 화장을 지우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죠. 우선 이도훈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인맥이 넓은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 교수들도 있었죠. 대학 동기인 경영학과 교수를 통해 이도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훈? 아, 국문과 교수 말하는 거지. 학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야. 문학상 심사위원도 자주 하고. 왜? 동기가 물었습니다. 아, 혜진이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궁금해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 문학상 심사 과정에서 뭔가 비리 의혹이 있었다나? 동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정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는 몇몇 출판 관계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명함에 있는 금융회사 부장이라는 직함은 생각보다 많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도훈 교수요? 아, 네. 실력은 있지만 약간 논란이 있는 인물이죠. 몇 년 전에 학부 여학생과의 관계로 내부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증거 부족으로 흐지부지 됐지만 출판계 지인이 알려주었습니다. 정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도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지적이고 매력적인 학자였지만 내면에는 많은 약점과 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전력은 제게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한편 저는 혜진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힘든 거 있으면 말해. 어느 날 저녁 혜진의 어깨를 마사지해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냥 출판사 일이 좀 많아서. 혜진이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부부 같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훈의 약점을 찾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이용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안심하고 불륜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휴대폰 복제 앱을 설치했습니다. 혜진이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에 몰래 앱을 설치하고 모든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메일 비밀번호도 알아냈습니다. 이제 혜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 냉정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융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위기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이 제 개인적인 위기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행동에 옮길 때였습니다. 우선 이도훈과 혜진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혜진의 휴대폰을 복제해둔 덕분에 이도훈의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우리 조금 거리 두자. 이도훈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혜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 혜진은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이도훈이 보낸 메시지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혜진아, 전화 좀 받아. 내가 뭐 잘못했어? 혜진이 마침내 통화했을 때 그녀는 당연히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훈의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혜진이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이틀 후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도훈의 대학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도훈 교수님의 연구 윤리 문제와 부적절한 여성 관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증거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학과장과 몇몇 교수들에게도 참조로 보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도훈의 과거 비리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도훈은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학과장이 그를 불러 상황 설명을 요구했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도훈의 평판이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혜진에게 수상한 단서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책상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혜진이 메모를 발견했을 때의 당황한 표정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장난으로 남긴 것인지 의심하는 듯 했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하자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도훈과의 만남도 취소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이도훈에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집에 일이 있어서 라고 보낸 것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계속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꾸 주변을 살피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한밤중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생각에 잠겨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혜진이 이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 의도적으로 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팀원이 실수한 게 있어서.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효과였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서서히 높여가는 것,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도호는 학교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고 혜진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둘 차례였습니다. 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이도훈의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증거를 학교 측에 보냈습니다. 그의 논문 중 일부가 표절 의혹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학부 시절 여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언을 담은 편지를 첨부했습니다. 물론 이 증언은 제가 조작한 것이었지만 충분히 사실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혜진의 출판사 동료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도훈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혜진과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는 암시를 담았습니다. 출판업계는 좁은 바닥이라 소문이 빠르게 퍼질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혜진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옷장에 낯선 남자의 넥타이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제 것이 아닌 넥타이, 혜진이 분명 발견하게 될 위치에 말이죠. 이것은 혜진에게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 증거를 심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로 혜진의 책상에 또 다른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토요일은 혜진과 이도훈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혜진의 폰을 통해 그들의 일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메모는 혜진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상대로 혜진은 메모를 발견하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날 내내 그녀는 불안에 떨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도훈에게도 급하게 연락했지만 이도훈은 이미 자신의 문제로 너무 바빠 혜진의 불안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도훈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과 회의에서 그의 연구 윤리 문제가 거론되었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중단하라는 임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도훈의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출판사에서도 그녀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와 이도훈의 관계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 작가들은 그녀와 일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혜진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녀를 보며 내심 만족스러웠지만 표정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연마한 포커페이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금요일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함께 있는 혜진과 이도훈의 사진, 두 사람의 은밀한 메시지 내용, 그리고 이도훈의 비리에 관한 자료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토요일 저녁 혜진과 이도훈에게 동시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혜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오랜만에 식사 데이트 어때? 요즘 너무 바빠서 둘이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잖아. 혜진은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에는 분명 이도훈과의 만남이 있었을 테니까요. 네, 내일? 혜진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자. 7시에 예약해놨어. 혜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그녀가 방을 나간 후 저는 그녀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이도훈에게 내일 약속을 취소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신문을 읽고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잠시 회사에 들러 일을 처리했습니다. 혜진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등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주말이었지만 저희 부부 모두 이 평온함이 곧 깨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아는 건 저 혼자뿐이었죠. 저녁 6시 혜진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를 위해 평소보다 신경을 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모든 증거 자료를 담은 이메일을 작성하고 발송 시간을 7시 3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시간이면 우리는 이미 레스토랑에 앉아 있을 테니까요. 여보, 준비됐어? 혜진이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응, 가자.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12해 전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장소였습니다. 당시 혜진은 막 편집자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금융회사 대리였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이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해 예약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애써 평온한 척하려 했습니다. 와인을 주문하고 무심한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응, 기억해. 그때 나 너무 긴장해서 와인을 쏟았었지.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셔츠에 빨간 와인이 다 묻었었지. 그런데도 난 내가 너무 예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 잠시 과거의 추억에 잠겨 있는 동안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제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정확히 7시 30분이었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던 내가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다. 첨부 파일에는 그녀와 이도훈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함께 있는 사진, 은밀한 메시지 내용, 그리고 그들의 만남 날짜와 시간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뭔가 알고 있어?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오래전부터.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혜진아. 중요한 건 내가 날 배신했다는 사실이지. 서구, 난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혜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복수의 달콤함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감정은 생각보다 공허했습니다. 용서? 이미 늦었어. 내가 받은 이메일은 너희 출판사 모든 직원들에게도 갔어. 그리고 이도훈의 학교 동료들에게도.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날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나도 궁금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온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혜진아. 너만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녀를 남겨둔 채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쓸쓸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은 출판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도훈은 대학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문학계에서의 활동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은 관련 업계에 널리 퍼졌고 그들의 평판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혜진과 별거 중입니다. 법적인 이혼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사에는 부부 문제로 잠시 별거 중이라고만 알렸습니다. 다행히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혜진은 몇 번이나 연락해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2해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원룸 아파트. 간소하지만 제게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창가에 서서 여의도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무시하려다가 문득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서구. 드디어 전화를 받네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너무 보고 싶어? 혜진아, 우리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정말 끝난 거야? 12회가 그렇게 쉽게? 혜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쉽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넌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이도훈이랑은 완전히 끝났어. 그건 그냥 실수였어. 내가 잠시 혼란스러웠던 거지. 미안해, 혜진아.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이뤘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은 기쁨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 정식으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12회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차가운 문서들.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창가에 서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혼자서,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없이. 완벽한 결말이야. 중얼거리며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완벽함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았지만 적어도 솔직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거짓 행복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고독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완벽히 의지하지 않는, 스스로를 더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예전에 혜진이 자주 읽던 시집에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깨진 것은 다시 온전해질 수 없다. 우리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도훈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용건인지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 그가 뭘 안다고 사과를 한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여의도 공원에서 만납시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여의도 공원 벤치에 앉아 이도훈을 기다렸습니다. 여의도의 점심시간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고 짧은 산책을 즐기는 모습들. 그 속에서 혼자 앉아있는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도훈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이나 호텔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깔끔했던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 부장님, 그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앉으시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도훈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그냥 설명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혜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지적인 면모에 끌렸습니다. 그녀의 문학적 안목, 편집자로서의 능력,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업무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자르고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당신과 혜진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래요. 모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오후는 여전히 평화로웠고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직장인들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깨어진 삶의 파편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나 당신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빛났습니다. 안정적이고 믿음직하고 따뜻한 남편이라고.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이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물었습니다. 왜 그랬죠? 이도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비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철학적인 대답이 짜증났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선택은 항상 논리적이지만은 않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도훈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혼자서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도훈도 함께 일어났고 우리는 악수도 없이 각자의 길로 갈라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아픔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를 만나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2회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의 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해는 뜨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완벽한 결말이야.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와인 잔을 비우고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비록 차갑고 쓸쓸한 시작일지라도 적어도 진실된 시작이라는 것을